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거죠. 자, 차기 당대표는 할 일이 많습니다. 재보선 참패로 인한 민심 수습, 또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번 민주당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홍영표 후보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힘든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표결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요. 그렇죠. 내일부터 저희 투표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선 끝나고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고 대선 만약에 대표가 되신다면 대선 이끌으셔야 되시고 민심 챙겨야 되시고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어려운 시기에 왜 당대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어려운 시기니까 홍영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사실 당이 굉장히 어렵고 또 내부적으로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변화와 혁신에 기치를 들고 다시 당을 하나로 만드는 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시기니까 홍영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재보선이 지나고 2주가 흘렀거든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가장 큰 과제가 쇄신이다라는 이야기인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당의 쇄신 또 개혁 방향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당 내의 어떤 소통, 또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당내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중요한 어떤 쟁점, 뭐 이견이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총을 열어서 4시간, 5시간 집중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당내 이견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예. 좀 우리가 그런 걸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좀 당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지금 코로나 위기도 지속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정청이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세우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힘을 모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우리 당과 정부와 또 청와대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더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직후에는 이제 뭐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도 좀 나왔고요. 좀 당내 쇄신의 목소리가 좀 크다가 이제 차기 지도부 선출이 시작되다 보니까 좀 근본적인 쇄신보다는 당권 주자들이 아무래도 좀 당원들에 대한 구애 경쟁에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원 문자 폭탄 사태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은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분열과 패배의 변화와 혁신이냐 아니면 이기는 변화, 승리하는 혁신 이런 것을 할 것이냐를 놓고 후보들 간에 경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후보들이 대선 아니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평가하는 것도 약간씩 다르고 예. 또 이제 이번에 어떤 그러면 이 변화와 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서 이 후보들이 다 다릅니다. 네. 뭐 어떤 후보는 문재인 정부나 또 우리 뭐 기존의 이런 입장들하고 좀 내가 차별화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좀 말하는 후보들이 있고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보수 언론이나 야당이 써준 그런 반성문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평가를 하고 예. 못한 것들은 앞으로 고쳐 나가고 또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아마 우리 당원들이 판단을 하시고 선택할 거라고 예. 봅니다. 전국의 합동 연설회도 하시고 토론도 꽤 많이 하셨잖아요. 어제도 네. 하고 오늘도 마지막 토론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재보선 이후에 민심이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한 거는 파악되잖아요. 지금 정부 정책의 부동산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각 의원들마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이번 4.7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입니다. 예. 저는 그것을 놓고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이 예. 있죠. 그런데 일단 저는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이 방향과 기조는 이제 제대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금 문제,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당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예. 저는 그 뭐 공시지가 때문에 작년에 대폭 상승을 했는데 이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어떤 보유세가 지금 우리나라는 0.16%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가 0.53%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작년에 이제 갑자기 오른 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저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집값 급등으로 그런 공시지가 때문에 보유세도 갑자기 높아지는 건 이거는 예. 좀 저희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종부세 문제가 있는데 종부세는 저는 지금 어떤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막 안정돼 가기 시작하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 10억 정도 나가는 그러니까 아마 뭡니까 저 시가로 한 14억 정도 하는 이런 그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특히 1인 실거주자들에 대해서는 50만 원 안팎입니다. 네네. 좀 이렇게 다르지만 예. 저는 그 정도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이것이 저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신호는 없으면서 시장만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뭐 지금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게 되는 청년이라든지 또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출 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네.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저희 비대위에서 아마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선 당내 토론 또 국민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도 확인하고 우리가 또 약간 보완하거나 변경시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건 또 저희들이 아마 거기에 현실에 맞게 좀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예. 예, 부동산 정책 자체 좀 근본적인 방향보다는 세부적인 보완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당내 개파 논쟁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좀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된 후에 또 홍 후보님이 당권에 도전하시니까 또 도로 친문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실제로 후보님께서는 당내 개파가 없다고 또 선을 그으셨잖아요. 실제로 당내 친문, 비문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우리 민주당의 과거 역사를 보면 뭐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개파가 없고 다 친문이다 이러다가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느닷없는 또 개파가 등장합니다. 예. 그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예. 저는 단연코 우리 민주당은 정말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해서 이렇게 위기도 극복하고 한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약한 정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강한 민주당이고 또 그 힘은 당의 단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우리 단결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내겠다. 정말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와 혁신 어떻게 하지? 그것을 놓고 저희들이 저는 하나는 분열과 패배의 변화와 혁신이 있고 네. 저는 이기는 변화, 승리하는 유능한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영길 후보가 자신은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뒤집어 말하면 실제로 뭐 이제 계보가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하는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참 뭐 당내 선거라 제가 뭐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때는 갑자기 내가 가장 강력한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금방 돌아서서 개파가 있다, 계보가 있다. 뭐 이것은 어떤 자기 정치를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당이나 또 우리 뭐 문재인 정부 이렇게 어려워지면 내가 좀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건 우리 당원들이 아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되신다면 야당과의 협치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그 네 후보자들도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가져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이제? 저는 21대 국회 구성을 하면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논란은 끝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저는 이제 뭐 이제 야당에서 어느 분이 그 지도부에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지금 야당에게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백신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백신 문제 야당에서 백신 참사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한 1억 명 정도의 그런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이미 확보를 했고 예. 그것이 차질 없이 이제 그 계획대로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백신 문제만은 좀 정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백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뭘 부추기고 이걸 하는 것은 이 국민의 생명과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백신 문제 같은 것은 좀 야당에서 좀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을 여야가 함께 좀 도와주고 예. 국민들에게도 좀 백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뭐 그런 걸 좀 호소할 생각입니다. 네. 야당에게 호소를 하고 협력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적어도 그런 문제만큼은 여야가 좀 힘을 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문제는 저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수용할 수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상대 야당이 4개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속에서도 저는 예를 들어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어려운 법안들도 같이 합의해서 처리한 적도 있고요. 또 많은 성과를 당시에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예.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이걸 제가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예, 다른 건 몰라도 백신 문제만큼은 좀 초당적 협조를 네. 호소하겠다. 또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또 과감하게 수용을 네. 또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띄우고 나선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대명자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대의라는 부분인데 지금 사면론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이게 논의가 필요하다면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우선 문재인 정부는 이 사면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과거의 많은 정부들이 이 사면이나 특사 이런 거를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들이 많고 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사면 뭐 특사 이러면 이게 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저는 그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사면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 국민들도 제가 볼 때 거의 60, 70%가 지금 사면에 반대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걸 또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당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정의 또 어떤 국민들의 이런 그 공감대가 부족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셔서 이제 이기는 변화, 승리하는 혁신을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왜 차기 당대표는 홍영표여야 하는지 짧게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엄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걸 정말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을 이렇게 반성하고 또 무엇을 보완해 나가야 될지 정말 냉철한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는 어려울 때 특히 이 패스트트랙을 할 때도 129석의 의석을 가지고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공처 설치를 24년 만에 했습니다. 그런 위기 돌파를 할 수 있는 리더십 또 어떤 치밀한 어떤 전략 그리고 또 대통령부터 우리 당원 국민들까지 소통할 수 있는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당의 위기를 잘 수습하고 저희들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역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부터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고 5월 2일 날 민주당의 당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민주당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홍영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